제 이름은 임채원, 나이는 39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노즈, 즉 전문 조향사라고 불러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기억을 저장하는 사람이라 부르는 걸 더 좋아해요. 삼청동의 조용한 거리에 자리 잡은 제 작업실. 센틀리에는 화려한 가게가 아니에요. 그곳은 향기들의 도서관이죠.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따뜻한 샌다루드와 오래된 양피지 냄새, 마른 꽃잎의 쌉싸름한 달콤함, 그리고 베르가못 오일의 상큼한 신맛이 뒤섞여 짙게 배어 있어요. 선반 위에 놓인 에센셜 오일병 하나하나는 단순한 원료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이야기의 한 조각이에요. 저는 모든 향기에 진실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굳게 믿어요. 진정성. 저에게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예요. 이 믿음은 과거의 한 상처. 제가 가장 존경했던 스승님이신 그라스의 무슈, 디부아의 비극에서 비롯됐어요. 그는 밤에만 피는 희귀한 꽃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향수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순수한 장인이셨죠. 하지만 어느 날 거대 기업이 그 레시피를 훔쳤고 귀한 원료들을 값싼 합성 화합물로 대체한 뒤 거의 똑같은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았어요. 그들은 향기의 육체를 훔쳤고 그 영혼을 무참히 죽여버린 거예요. 스승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스승님은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채원아, 거짓은 기억의 적이다. 인공적인 향기는 절대 진실한 이야기를 전할 수 없어. 그 말씀은 제 삶과 커리어의 확고한 지침이 되었어요. 저는 거짓을 증오해요. 텅 빈 속을 감추는 화려한 겉모습을 혐오하죠. 어쩌면 그래서였을 거예요. 백민혁 씨를 만났을 때 저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벽함과 진정성의 현신을 드디어 찾았다고 믿어버렸어요. 제 남편 백민혁은 스타 건축가예요. 저보다 3살 위인 그는 늘 흰 셔츠에 주름 하나 없는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한 모습,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방 안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듯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의 세계는 직선, 정확한 각, 콘크리트와 유리, 그리고 강철의 세계였어요. 부드럽고 유기적이며 아련한 추억으로 가득 찬 제 세계와는 완벽하게 정반대인 것처럼 보였죠. 또 무슨 생각에 그렇게 잠겼어요? 민혁 씨의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저를 깊은 생각의 늪에서 끌어냈어요. 그가 센틀리에로 들어섰죠.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고요. 그는 제 지친 감각을 깨우기 위해 카페인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을 항상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는 시향지들과 작은 유리병들, 그리고 모서리가 다른 노트가 어지럽게 널린 제 오크 테이블 위에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제주도의 여름 아침 향을 재현해보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희미하게 웃으며 시향지 하나를 건넸죠. 비온 뒤에 축축한 흙냄새, 거기에 섞인 짭짤한 바닷바람, 그리고 순결한 하얀 동백꽃 향기요. 그가 눈을 감고 향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보이는 것 같아요. 그가 진심으로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검은 현무암 돌담의 질감도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도 전부 느껴져요. 정말 대단해요, 채원 씨. 그 순간 그의 눈 속에서 저는 단지 아내가 아니었어요. 온전히 존중받는 예술가였죠. 우리의 사랑은 바로 그런 깊은 감탄과 완벽한 이해 위에 굳건히 세워졌어요. 저의 가장 큰 열망은 제 자신의 인생 향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세워가며 완성한 그의 완벽한 도면들, 그 결정체들이 마침내 온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을 보는 거였죠. 저는 그가 한국 최고의 건축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의 재능은 그럴 가치가 충분하고도 남았으니까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요. 늦가을의 어느 오후, 강남의 한 건축 전시회였죠. 새하얗고 극도로 미니멀한 공간은 아크릴로 만든 마천루 모형들과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밀하게 계산된 기술 도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 그곳에서 조금 아니마니 이질감을 느꼈죠. 제 세계는 보이지 않는 후각으로 감지되는데 이곳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절대적으로 정확한 것들만 찬미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민혁 씨가 공공도서관 모형 옆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연 채광이 공간에 들어오는 방식, 공기의 대류, 그리고 공간 그 자체가 어떻게 사람의 기분과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었죠. 그는 단지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식을 위한 따뜻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발표가 끝나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은 축하의 말을 건네기 위해 모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저를 똑바로 향하지 않고 제 재킷에 달린 이름표에 꽂혔죠. 임채원 센틀리에.
센틀리에. 그가 마치 새로운 단어를 맛보듯 천천히 되뇌었어요. 아주 흥미로운 이름이네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는 게 전문이시군요.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오래도록 남는다고 믿어요. 제가 차분히 답했죠. 그가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정말 눈부신 미소였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혼이 없다면 건물은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껍데기일 뿐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깊이 바라봤어요. 지금 이 공간에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바로 향기예요. 건축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향기. 제 디자인은 공간의 균형을 찾고 채원 씨의 향기는 그 균형에 영혼을 불어넣어 줄 것 같군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기묘하리만치 강력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그는 단지 제 직업을 본 게 아니었어요. 제 일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그는 건축을 향기로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콘크리트의 차가운 선들을 만질 수 있는 감성적인 경험으로 바꾸어 놓았죠. 그때 저에게 그는 단지 재능 있는 건축가가 아니었어요. 제 영혼의 동반자, 바로 틀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싹텄어요. 예술과 창의성, 그리고 우리가 함께 꾸는 꿈에 대한 끝없는 대화로 매일매일 무르익었죠. 저는 그가 자신의 유산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대한 복합, 예술 상업 공간, 랜드마크 X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사랑했어요. 그는 거실 바닥에 대형 도면을 펼쳐놓고 저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었죠. 곡선으로 된 복도가 왜 사람들에게 환영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지, 왜 높은 천장의 아트리움이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모든 사랑과 흔들림 없는 믿음을 다해 그 도면들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펼쳐질 빛나는 미래를 보았어요. 이 선들은 제가 언젠가 그의 설계도를 가볍게 쓸어내리며 말했죠. 단순히 종이 위에 잉크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을 위한 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겠다는 약속이라고요. 민혁 씨의 도면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야만 해요. 그에 대한 제 믿음은 절대적이었어요. 제가 순수한 다마스크 로즈,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의 진정성을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그의 도면 위 모든 선 하나하나에 담긴 정직함을 굳게 믿었어요. 저는 그의 꿈을 지키고 뒷받침하기 위해 제가 가진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개인 프로젝트들은 전부 뒤로 미뤄두고 그가 설계한 도서관을 위한 시그니처 향을 연구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죠. 심지어 랜드마크 XX 프로젝트 입찰 막바지 단계에 그와 함께 있겠다는, 그를 돕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파리의 한 최고급 호텔 브랜드에서 온 거액의 협업 제안까지 단번에 거절했어요. 친구들은 저더러 그건 너무 과한 희생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이 완벽한 세계 속에서 민혁 씨는 모든 것을 지휘하는 수석 건축가였고 저는 그의 건축물에 마지막 영혼을 불어넣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완벽한 한 쌍, 견고한 형태와 만질 수 없는 향기가 빚어내는 환상적인 교향곡이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그 도면의 완벽함만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 완벽한 도면이 서 있는 기반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소리 없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호와이 이사랑도 향수와 마찬가지로 저마다의 층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탑 노트는 막 누군가를 만났을 때의 상큼한 시트러스 향처럼 강렬하고 압도적이며 황홀경에 빠지게 하죠. 미들 노트는 두 영혼이 조화를 찾았을 때의 따뜻하고 견고한 향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잔향, 그 베이스 노트야말로 모든 것을 정의내려요. 그것은 굳건한 시더우드의 향일 수도 혹은 숨막히는 거짓말의 머스크 향일 수도 있죠. 오랫동안 저는 백민혁 씨와의 결혼 생활이 주는 달콤한 미들 노트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그 마지막 잔향이 서서히 변질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에요. 모든 것은 세련됨이라는 그늘 아래 아주 교묘하게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민혁 씨가 센틀리에 들어섰어요. 평소처럼 커피가 아니라 커다란 도면 한 뭉치를 팔에 낀 채였죠. 그가 테이블에 펼친 것은 다름 아닌 제 작업실의 새로운 인테리어 설계도였어요. 당신 공간에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가 열정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좀 어수선하고 영감이 부족해. 채원 씨, 창의력을 최대로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그의 도면 위에서 저의 센틀리에는 미니멀한 전시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수백 개의 이야기가 담긴 저의 소박한 참나무 선반들은 손잡이도 없는 문 뒤로 숨겨진 차콜 그레이색의 금속 캐비닛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죠. 제가 수십 개의 향을 탄생시켰던 정등구식 작업대는 차갑고 새하얀 대리석 덩어리로 바뀌어 있었고요.
제가 사랑했던 거친 벽돌벽은 자연광을 최적화해준다는 이유로 그가 말하는 건축학적 흰색 페인트로 덮이도록 제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긴 내 공간이잖아요. 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지문을 억지로 지우려는 듯한 기분이었죠. 여기 있는 물건 하나하나, 흠집 하나하나가 전부 제 기억의 일부인데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죠. 이해해요. 내 사랑. 하지만 예술은 발전해야 해. 언제까지고 과거에만 잠겨 있을 순 없어요. 내 감각을 믿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버전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그를 믿었어요. 저는 그가 제 작업 공간을 그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만드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저 저를 위해 최선의 것을 원할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페인트 공들이 떠나고 익숙했던 나무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 소독된 듯 차갑고 새하얀 공간만이 남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집에서 손님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센틀리에는 더 이상 제 영혼의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백민역의 비전을 보여주는 쇼룸이 되어버렸죠. 저는 기꺼이 그에게 제 공간의 열쇠를 넘겼지만 그가 제 영혼 속 공간까지 서서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미처 몰랐어요. 그 독단적인 태도는 금세 공동의 이익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됐어요. 랜드마크 X 프로젝트가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민혁 씨는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가 커피와 극심한 긴장감에 찌든 채 집으로 돌아오던 밤이면 바닥에 도면을 펼쳐놓고 쉰 목소리로 제게 말하곤 했죠. 채원 씨, 당신이 필요해. 어느 날 밤 그가 관자놀이를 세게 문지르며 말했어요. 경쟁 상대가 너무 막강해. 내 설계는 완벽하지만 비밀 병기가 필요해. 이 사회의 감성을 단번에 건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그가 평소와는 다른 빛으로 번뜩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 건물 전체를 위한 독점적인 향기 디자인이 필요해. 사람들이 그 향을 맡는 순간 내 건축물에 담긴 영혼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두 예술 분야의 정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함께 꾸던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은 이어졌어요. 파트너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말했더니 아주 좋아하더군. 혹시 당신 개인 프로젝트들 잠시만 미뤄둘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여기에만 온전히 집중해줘요. 이 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없지만 이건 내 회사에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당신의 투자라고 생각해줘요. 이번에는 제 안에 무언가가 멈칫했어요. 그는 제게 무료로 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피땀 흘려 센틀리에라는 브랜드를 구축해온 제 재능과 노력을 그의 제안서 속 이름도 비용도 없는 항목으로 만들고 있었죠. 저는 그의 피곤하지만 야망으로 가득 찬 얼굴을 바라봤어요. 결국 사랑이 제 눈을 멀게 했죠. 저는 그가 옳다고 이것은 우리의 빛나는 공동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저는 거의 2달간 고객들에게 센틀리에의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일에 매달렸죠. 그가 사용한 건축 자재들, 그가 창조한 공간의 의미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햇볕에 따뜻해진 콘크리트 냄새, 비를 맞은 강철의 냄새, 중앙홀에 심어질 편백나무 숲의 향기, 그리고 건물 안 도서관에서 풍겨나올 지식의 냄새까지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그것은 제가 작업했던 것 중 가장 복잡하고 야심찬 작품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제 지적 자산뿐만 아니라 제 영혼의 일부까지 작은 유리병에 담아 고스란히 건네주었어요. 최고 경보 수준의 경고음은 어느 금요일 저녁에 울렸어요. 민혁 씨가 아주 중요한 저녁 식사가 있다고 했죠. 이분은 랜드마크 X의 투자사인 청아그룹 부회장님, 그리고 따님이신 프로젝트 총괄 김수진 이사야. 우리가 고급 한정식집의 룸으로 들어설 때 그가 제게 속삭였어요. 김수진은 아름답고 날카로운 여자였어요. 값비싼 명품 드레스를 입고 태어날 때부터 결승선에 서 있던 사람, 특유의 자신감을 뿜어냈죠. 그녀는 제게 무심하게 악수를 건넸고 마치 제가 남편에게 딸려온 장식품이라도 되는 듯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저녁 식사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어요. 김 부회장은 오직 숫자, 수익률,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만 말했죠. 민혁 씨는 그의 비위를 맞추며 끊임없이 맞장구를 치고 술을 따랐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민혁 씨가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제 아내 채원입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독점 향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어요.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 간의 균형, 그리고 사람들이 번잡한 상업 공간에서 고요한 예술 공간으로 이동할 때
향기가 어떻게 미묘하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죠. 제 말이 끝났을 때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김수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임채원 씨의 아이디어는 그녀가 거만한 말투로 입을 열었죠. 글쎄요. 작은 박물관이나 독립 갤러리에는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랜드마크 X에는 너무 학구적이고 상업성이 떨어져요. 우린 그저 기분 좋고 고급스러우며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단순한 제스민이나 장미 향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녀의 말은 제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단 한 문장으로 저의 2달간의 피나는 노력을 지워버렸고 제 예술을 마트에서 파는 흔한 방향제 수준으로 격하했어요. 저는 보호를, 단 한마디의 옹호를 바라며 민혁 씨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것이라고는 그들 부녀를 향한 그의 어색한 미소뿐이었어요. 김 이사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네요. 제 심장에 비수를 꽂은 건 바로 남편의 이 한마디였어요. 채원 씨, 우리 좀 더 현실적일 필요가 있어요. 프로젝트 전체를 생각해야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옆자리에 앉은 그 남자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는 저를 옹호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한편이 되어 저를 모욕하고 제 자존심과 전문성을 짓밟았어요. 저는 깨달았죠. 랜드마크 KX라는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저는 동반자가 아니었어요.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쓰고 버려지는 졸수에 불과했어요. 일주일 뒤 서울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졌어요. 비는 도시를 씻어내는 듯 했지만 동시에 골마있던 진실을 드러냈죠. 다음 날 아침 뉴스가 온통 도배되었어요. 백민혁의 자랑이자 권위 있는 건축상까지 받았던 금누리 공공도서관에 심각한 사고가 터진 거예요. 건물 곳곳에서 물이 샜고 천장의 석고보드가 무너져 내렸으며 더 심각한 것은 여러 개의 내력벽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민혁 씨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는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단호하고 책임감 있는 표정으로 시공사의 부실 공사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렸죠. 그리고 사재를 털어서라도 모든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언론은 그를 책임감 있는 건축가라며 칭송했죠. 미디어 위기는 빠르고 완벽하게 진화되었어요. 하지만 그 도면을 몇 시간이고 들여다보며 그가 모든 구조적 디테일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것을 들었던 저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위기를 대처하는 그의 방식은 너무나 매끄럽고 지나치게 능숙했거든요. 그날 밤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발코니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평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당장 그 현장 소장입부터 막아. 그 철강 로트건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말도 못하게 해. 절대로. 그 철강 로트? 저는 눈을 감은 채 죽은 듯이 잠든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작지만 치명적인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뿌려진 거예요. 저는 자문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도면은 정말 내가 믿었던 것처럼 완벽했을까? 아니면 그 완벽함이란 저 도서관 벽에 나타난 균열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균열을 감추기 위한 정교하게 짜인 위장막에 불과했던 걸까? 일단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침묵 속에서 뿌리를 내려요. 믿음의 모든 틈새로 파고들다가 결국 견고했던 기반 전체를 무너뜨리죠. 그날 밤 통화 속 민혁 씨의 목소리는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제 삶이라는 완벽한 교향곡 속에서 불쾌하게 튀는 불협화음이 되었죠. 그 철강 로트, 그 두 단어는 제가 한때 그토록 숭배했던 모든 도면 위에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저를 괴롭혔어요. 저의 불안감은 아버지 임강대에게까지 전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은퇴한 건설 기술자셨죠. 평생을 오직 말하는 숫자와 철근 콘크리트의 견고함만을 믿어온 분이셨어요. 아버지에게 건물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맹세였어요. 금누리 도서관 사고 소식을 뉴스로 접했을 때 아버지의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아버지는 별 말씀 없으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아버지의 엔지니어로서의 뇌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균열이 간 방식이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무의식적으로 식탁 위에 보이지 않는 직선들을 그리시면서요. 시공 불량 같지가 않아. 시공 불량은 보통 국소적이지. 이건 시스템 문제야. 뼈 자체에 문제가 있어. 저는 침묵했어요. 제가 엿들은 것을 감히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없었죠. 저는 여전히 무언가 오해가 있기를 아주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셨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움직이셨죠. 현장에 가시고
예전에 알던 작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자재 파편들을 수집하셨죠. 어떤 밤에는 아버지의 서재 등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제가 예전에 집에 가져왔던 그 도서관 설계도 옆에 웅크리고 앉아 계신 아버지가 보였어요. 손에는 엔지니어용 자를 쥔 채 극도로 집중한 굳은 얼굴로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영혼이 빠져나간 센틀리에를 억지로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죠. 채원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너 지금 민혁이랑 같이 있니? 아니요. 그 사람은 회사에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빠? 됐다. 내가 좀 이따 그 녀석 만나기로 했어. 도서관 도면에 대해 정면으로 얘기해야겠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깊은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놈에게 스스로 고백할 기회를 한 번은 줄 생각이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빠, 어쩌면은 없다. 채원아, 진실은 밝혀져야 해. 그것이 제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시간 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세상을 산산조각 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심각한 교통사고, 위독한 상태. 모든 단어가 유리조각처럼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새하얀 복도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현기증이 났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보았어요. 병상에 미동도 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 주위에는 무심하게 삑삑거리는 기계들 뿐. 늘 근엄하지만 다정했던 아버지의 얼굴은 이제 파랗게 질려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민혁 씨는 곧바로 도착했어요. 효심 깊은 사위이자 헌신적인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죠. 그는 저를 껴안고 다독이고 모든 병원 수속을 처리했어요. 괜찮아 여보. 내가 있잖아. 그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님은 괜찮으실 거야. 경찰이 그러는데 트럭 기사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하더군. 곧 잡힐 거래. 그는 모든 디테일에서 완벽했지만 그의 품은 처음으로 제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 홀로 남았어요. 민혁 씨는 필요한 물건들을 더 챙기러 집에 갔죠. 저는 아버지 침대 곁에 앉아 그 거친 손을 잡았어요. 수많은 견고한 건물들을 세웠던 그 손이 지금은 아무런 반응 없이 축 늘어져 있었죠. 간호사가 사고 당시 아버지가 지니고 계셨던 개인 소지품이 담긴 비닐백을 가져다 주었어요. 지갑, 열쇠 꾸러미, 그리고 낡은 카키색 바람막이 점퍼. 저는 점퍼를 곱게 개려고 펼쳤어요. 바로 그때 역겨울 정도로 익숙한 향기가 제 코를 찔렀어요. 아버지의 은은한 담배 냄새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주 독하고 저급한 향수 냄새. 싸구려 화이트 플라워와 인공 머스크가 뒤섞인 향이었죠. 저는 이 향을 전에 맡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수진의 손목에서 왜 그 여자의 향수가 아버지의 옷에 묻어있는 거지? 머릿속이 아찔해졌어요. 제 손이 떨리며 점퍼 주머니 안을 더듬었어요. 손가락 끝에 작고 딱딱한 물체가 잡혔죠. 라벨조차 붙어있지 않은 낡은 USB 하나. 무언가 끔찍한 예감이 스쳤어요. 저는 서둘러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어요. 안에는 몇 개의 파일이 있었죠. 첫 번째는 증거 급룰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어요. 저는 그걸 열었어요. 수많은 분석 파일, 도표, 그리고 저급 자재를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아버지는 민혁 씨 설계의 치명적인 오류들을 정확히 지적해내셨어요. 아버지의 결론은 명확했죠. 5년에서 10년 내 붕괴 위험, 즉각적인 대피 및 보강 조치 필요. 이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제 자부심과 사랑을 정면으로 찌른 비수였죠. 제 남편, 제 영웅이 이익을 위해 수백 명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한 사기꾼, 범죄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저는 상위 폴더로 돌아가 마지막 메모 파일을 발견했어요. 민혁 미팅 메모. 심장이 미친 듯이 울렸고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글씨가 나타났죠. 짧고 신중한 메모였어요. 오후 3시 마포 사거리 인근 카페에서 백민혁 만날 것. 이 지역은 주차된 차가 많음. 몇몇 블랙박스 설치 차량 유리에 쪽지를 남겨둠. 예방 조치로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의 영상을 저장해달라고 요청. 특히 은색 산타페 번호 73수 XXXX. 차주가 방금 전화와서 협조하기로 함.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위험을 예감하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순진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방어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셨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3번 울리고 한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애썼어요. 저는 임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마포 사거리에서 차에 쪽지를 남기신 임강대 기술자님의 딸입니다.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이내 남자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바뀌었죠. 세상에, 사고 소식 들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영상은 저장해뒀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문자는 거의 즉각적으로 도착했어요. 동영상 파일 하나. 저는 숨을 참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은 흐릿하고 흔들렸지만 알아보는 데는 충분했어요. 사거리가 보였고 아버지의 익숙한 차가 보였죠. 그리고 괴물처럼 돌진하는 파란색 트럭. 영상 속 충돌 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어요. 트럭 문이 열리고 운전자가 내렸어요. 흐릿했지만 저는 그 호리호리한 체형, 그 걸음걸이를 알아봤어요. 백동진, 민혁 씨의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반전, 가장 잔인한 일격이 제 영혼을 완전히 끝장냈어요. 카메라가 맞은편 인도를 살짝 비췄죠. 편의점 처마 밑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는 여자, 바로 김수진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옷에 묻어있던 향수, 그녀는 현장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진실을 밝히려던 아버지의 대면은 사위가 직접 설계한 사형 선고가 되어버렸어요. 제 남편 백민혁, 그는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요. 저를 배신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악마였어요. 자신이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맹세한 여자의 아버지를 해치우는데 망설임이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자였어요. 그의 완벽한 도면은 값싼 자재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피로 지어진 거였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죠.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저를 감쌌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고 그 자리는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대신했죠. 그를 향한 제 사랑은 단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다른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사랑의 불꽃이 아닌 지독한 증오의 불꽃이. 저는 USB를 뽑아 소나기에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병실의 소독약 냄새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죠. 그것은 진실의 냄새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어요. 저는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바로 그 완벽함을 이용해 그를 파멸시킬 거예요. 그의 유산을 그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사랑이 죽으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저 단단하게 얼어붙을 뿐이죠. 아버지의 미동 없는 모습, 그 차가운 병실에서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고통은 더 이상 뜨겁게 끓어올라 눈물로 터져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제 가슴 한복판에 조용히 자리 잡았죠. 어제의 연약하고 사람을 잘 믿던 임채원은 그녀의 믿음과 함께 죽었어요. 오늘의 임채원은 엔지니어 임강대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빚을 받으러 왔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때는 보금자리였던 그 집은 이제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일 뿐이었죠. 민혁 씨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어요. 거짓 슬픔으로 무겁게 내려앉은 얼굴로요. 그가 저를 껴안았고 이번에 저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죠. 채원 씨, 당신 걱정돼 죽겠어. 그가 속삭였어요. 그렇게 애쓰지 말아요.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무감각한 미소를 입가에 살짝 띄웠어요. 나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아빠도 내가 지금 무너지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말 프레젠테이션 정말 중요하잖아요. 당신은 집중해야 해요. 이 일 때문에 당신 커리어가 영향받게 두지 말아요. 저의 평온함이 그를 조금 놀라게 한 듯 했지만 그는 곧 그것을 감탄할 만한 강인함의 표현으로 해석했어요. 그는 제가 강인하길 바랐죠. 그는 제가 침묵해야만 그의 인생 최대의 쇼에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몰랐어요. 저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칼날을 갈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 후 며칠간 저는 두 개의 얼굴로 살았어요. 낮에는 현모양처의 얼굴로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집에서는 운명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토론하는 남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심지어 저는 연설을 더 감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단어 사용법에 대해 조언까지 해주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어 그가 잠들면 저는 전략가로 변했어요. 센틀리의 작업실에 앉았죠. 한때는 영혼이 없다고 느꼈던 그 새하얀 공간이 이제야 쓸모 있어졌어요. 그곳은 제 파괴 계획을 그려나갈 작전실이자 깨끗한 도화지 같았죠. 저는 아버지의 가장 절친했던 동료 박 기사님에게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공들여 준비하셨던 분석 자료 전부를 그에게 보냈죠.
박 기사님, 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백민혁의 다른 건축물들에 대한 추가 증거가 필요해요. 그가 사용한 불량 자재 사진들, 그리고 그의 강요로 침묵해야 했던 작업자들의 익명 증언이라도 좋아요.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깊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죠. 강대 친구 딸. 그가 벅찬 감정이 실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내 친구에게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빚졌네. 필요한 게 뭔가 뭐든 하겠네. 그리고 진정한 엔지니어들의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제 메일함은 사진과 문서들로 가득 찼어요. 물이 새는 벽, 녹슨 철근, 위조된 자재 명세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USB 안에, 제가 완벽한 도면이라고 이름 붙인 폴더 안에 차곡차곡 정리되었어요. 심판의 날이 밝았어요. 성화그룹의 메인 강당은 화려하고 장엄했어요. 언론, 투자자들, 그리고 모든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죠. 공기는 돈과 야망의 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맨 앞줄 김 부회장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딸 김수진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에서 백민혁을 소개하고 있었죠. 저는 칠흑 같은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었어요. 단순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죠. 민혁 씨는 좀 더 밝은 색을 입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제 과거를 애도하는 중이에요. 그가 무대 위로 올라섰어요. 완벽하게 맞춘 수트를 입고 우아하고 자신감이 넘쳤죠. 그는 스타였고 이곳은 그의 무대였어요. 그는 웅변적이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랜드마크 X 프로젝트의 완벽한 3D 이미지가 그의 뒤편 거대한 스크린에 떠올랐죠.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마천루가 미래의 상징처럼 오만하게 솟아 있었어요. 그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에 대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에 대해 말했어요. 김 부회장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수진은 자신의 연인을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죠. 강당 전체가 감탄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천재를 목격하고 있었죠. 저는 그의 쇼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 본질을 똑똑히 보았어요. 역겨울 정도로 완벽한 껍데기. 그가 연설의 절정에서 안정과 정직함은 모든 위대한 건축의 기반입니다라는 말을 막 끝냈을 때 저는 손을 들어 가슴에 단 브로치를 가볍게 만졌어요. 그게 신호였죠. 강당의 기술 담당 직원 한 명을 포섭한 박 기사님이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었어요. 랜드마크 X의 완벽한 3D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더니 픽하고 꺼졌어요. 강당 전체가 술렁였죠. 민혁 씨가 당황하며 기술실 쪽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스크린이 다시 켜졌어요. 하지만 3D 모델이 아니었죠. 그것은 흉측한 진해처럼 긴 균열이 간 얼룩덜룩한 콘크리트 벽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금누리 도서관이 화려하게 상을 받던 날의 사진이 나란히 떴죠. 잔인할 정도의 대비였어요. 음향 시스템을 통해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제 목소리였죠. 얼음처럼 차갑고 음절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썩어빠진 자재들로 지어진 완벽한 도면이죠. 스크린은 화려한 조감도와 낡은 건물들의 썩어 문드러진 현실을 계속해서 교차로 비췄어요. 녹슨 철근들, 물이 새는 천장, 위조된 서류들. 민혁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김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보안팀 뭐해? 당장 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됐죠. 그날 밤에 민혁 씨의 그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당장 그 현장 소장 입부터 막아. 그 철강 로트건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말도 못하게 해. 절대로.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모든 시선이 민혁 씨에게 향했죠. 더 이상 경외심이 아닌 경악과 의심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어요. 당신은 늘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고 말했죠. 저는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리는 것을 들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당신이 신경 쓴 유일한 안전은 당신 자신의 거짓말을 위한 안전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어요. 거대한 스크린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바뀌었어요. 파란색 트럭이 아버지의 차를 들이받는 장면, 백동진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 그리고 김수진이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장면까지. 강당 곳곳에서 경악에 찬 숨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김 부회장은 마치 복부를 강타당한 사람처럼 휘청거렸어요. 김수진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죠. 저는 연단에 있는 마이크를 잡고 민혁 씨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섰어요. 그가 공포에 질려 크게 뜬 눈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마이크에 바싹 다가가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뇌리에 새겨지도록 똑똑히 말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건축가 백민혁의 가장 진실한 걸작입니다. 제 아버지의 피로 세워진 유산이죠. 침묵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의해 깨졌어요. 강당문이 활짝 열리고 경찰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죠. 모든 것이 혼돈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저는 고요하게 서 있었어요. 복수의 불꽃은 제 할 일을 다했어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불태웠죠. 제가 그날 강당에서 불을 붙인 그 폭풍은 한국의 건축계와 제게 모든 구석구석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건 단순한 개인적인 스캔들이 아니라 거짓으로 쌓아 올린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었죠. 하지만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제 자신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어요. 경찰이 백민혁을 연행해 제 앞을 지나갈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없었어요. 오직 극한의 혼란과 지독한 증오만이 남아 있었죠.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의 도면을 성경처럼 여기던 그 순하디 순했던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게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었는지를요. 그는 제 기반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던 거예요. 그가 짓밟았던 제 기반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버지께서 제게 평생 가르쳐 주신 정직함으로 다져진 기반이었거든요. 사건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로 명명백백히 밝혀졌어요. 백민혁과 청와그룹 일가가 쌓아올린 위태로운 제국은 자재를 빼돌려 지은 건물보다 더 빠르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백민혁, 지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 건설 사기, 횡령, 그리고 조직적인 상해, 교사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건축사 면허는 당연히 영구히 박탈당했고요. 한때 건축계의 가장 빛나는 스타였던 그의 이름은 이제 건설업계 교과서에 실리는 오점이자 경고가 되었죠. 그의 그 완벽한 도면들은 이제 경찰 기록 보관소에 봉인된 범죄 증거물일 뿐이었어요. 김수진과 백민혁의 동생 백동진, 공범으로 체포되어 자신들의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김 부회장, 김수진의 아버지는 뇌물수수, 범죄 은폐, 그리고 청와그룹의 온갖 불법적인 활동들로 즉각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죠. 거대한 제국 전체가 무너졌고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쳤으며 결국 파산을 선언해야 했어요. 그들이 남을 짓밟기 위해 휘둘렀던 그 막대한 부와 권력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결과 백민혁이 설계한 모든 건축물은 전면적인 구조 재감정 및 정밀조사 대상이 되었어요. 금누리 도서관은 즉시 폐쇄되고 대대적인 보강공사에 들어갔죠. 그렇게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뻔했던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밖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뒤집히는 동안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은 아주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 운명의 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제가 병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물수건으로 닦아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숨이 멎는 듯해 고개를 들었고 천천히 눈을 뜨고 계신 아버지를 발견했죠.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직은 초점이 흐릿했지만 이내 저를 알아보셨죠. 늙은 기술자의 메마른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말씀은 못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긴 혼수 상태에서 드디어 깨어나신 거예요. 아버지를 위한 정의는 실현되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아버지를 되찾았다는 거였죠. 아버지가 회복되신 후 저는 센틀리에로 돌아왔어요. 저는 민혁 씨가 강요했던 그 차가운 금속 캐비닛과 병실처럼 새하얀 벽을 모두 뜯어냈어요. 그리고 다시 소박한 참나무 선반을 들여놓고 제가 사랑했던 거친 벽돌벽은 따뜻한 흙빛으로 다시 칠했죠. 제 공간에 다시 영원히 진실의 숨결이 깃들기를 바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 이후 저와 센틀리의 이름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단지 향수 때문에 저를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용기의 상징을 찾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어려운 지역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 도서관,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 한 비정부 건축단체, 흰지언니의 협업 제안이었죠.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희는 정직함으로 지어진 안전한 공간을 믿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건축물을 위한 향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럭셔리함의 향기가 아니라 희망과 견고함, 그리고 진실의 향기여야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마침내 제가 진정으로 영혼을 불어넣고 싶은 도면을 찾은 거예요. 저는 박 기사님과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던 아버지의 동료분들께 빠짐없이 감사의 전화를 돌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해 주었던
그 남성분도 찾아갔죠. 그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의 작은 용기가 이 거대한 불꽃을 일으킨 거였어요. 저는 돈 대신 그분만을 위한 세상에 하나뿐인 향수를 만들어 선물했어요. 비 온 뒤의 산에서 나는 굳건한 소나무 향기, 정직함과 굳건함을 상징하는 향이었죠. 그는 무척 감동했어요. 오늘 센틀리에는 다시 향기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기억의 냄새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바닷가 작은 어촌 마을에 지어질 커뮤니티 도서관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향을 조향하고 있어요. 눈을 감으니 그 향이 선명하게 맡아져요. 새 종이와 재활용된 목재의 깨끗한 냄새, 짭짤한 바다 내음, 비 온 뒤의 축축한 흙 냄새, 그리고 절벽 틈에서 피어난 순수한 야생화의 향기. 그것은 생명의 냄새, 새로운 시작의 냄새예요.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 보여도 그 기반이 썩었다면 무너질 날만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재능과 성공이라는 눈부신 껍데기는 거짓과 잔혹함으로 이미 깊게 균열이 가버린 영혼을 결코 영원히 가릴 수 없어요. 저는 한때 완벽한 도면을 맹목적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그 화려한 선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요. 그것은 설령 모든 것을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하더라도 그 기반 자체에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요.